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윤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에 관련해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저를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oT 소개해 주신 대로 IoT 실증 사업 추진단을 맡아서 실제로 이 IoT가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실증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에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이제 9개의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실증 사업별로 주관사나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그 주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 하는데 사물 인터넷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그리고 실제로 돈 번 사례가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교수인데 제가 돈을 벌어 받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실제로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창조경제하고 관련해서 기술사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여러 기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레퍼런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미래부에서 이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그 전문가 단장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는 IoT 기술이나 이런 것을 비즈니스나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실증 사업을 한 축으로 한다고 하면, 또 하나는 그게 실제로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레퍼런스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좀 꽤 오래됐습니다. 원래 전공 분야가 이제 센서 네트워크 분야인데,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USN이라고 그래서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성공적인 모델을 잘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네트워크를 이제 하고 또 RFID 이런 쪽에 이제 원래 이제 전공이 그쪽 분야이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2009년 이때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M2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래를 했고요. 그래서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IoT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그쪽 기술 쪽 트렌드를 쭉 따라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IoT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oT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기술과 표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IoT 기술이 향후에 사업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한 축으로는 이제 IoT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표준화 작업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IoT 포럼에도 제가 뭐 이제 뭐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 기대에 얼마큼 부응할지 그건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이 IoT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기대에 부응할 만큼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리기가 쉽지 않은 토픽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IoT 시대가 되면 이 초연결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픽을 그러면 IoT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을 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사실은 테마로 갖고 있긴 한데, 저도 이 초연결 시대에서 가치를 어떻게 창출을 해야 되는지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또는 IoT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그 한 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이라고 하는 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이게 커넥티비티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이 연결되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밸류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었다고 이제 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수준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의 이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연결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IoT 또는 사물 인터넷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축이 있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뭐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됐다고 해서 뭐 so what 뭘 할 겁니까? 그러면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됐다고 하면 그럼 내가 누구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로부터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지, 왜 이런 데이터가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사물이 알 수 있어야 그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이 사물들은 최소한의 아주 뭐 저급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인텔리전스를 내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커넥티비티 자체가 그 자기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물들에게 그 인텔리전스를 임베드할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또 한 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시대에는 이제 두 가지 축, 커넥티비티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두 축을 갖고 있는데, 이 IT 분야에서 이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IoT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이제 이 프로세싱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이터 또는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메모리하고 프로세싱의 캐퍼빌리티가 없으면 인텔리전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인텔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텔이고,
그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 인텔과 그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인텔리전스 임베디드라고 하는 IoT의 한 축에서 강자로서 이제 기능하기 위한 그런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OIC라고 해서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OIC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축인데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거든요. 이 스마트폰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퀄컴입니다. 퀄컴. 그래서 퀄컴 칩을 통해서 여태까지 CDMN이 무슨 이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데 잘하는 회사가 퀄컴이거든요. 그래서 퀄컴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 경쟁적인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올신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이제 L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대별되는 그런 두 개의 기업인데, 이 IoT 시대의 두 축을 대별하는 커넥티비티와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두 축에서 삼성과 L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물에 하여간 커넥티비티든 인텔리전스 임베드 하려고 그러면 역시 사물 인터넷에서도 이 반도체, 우리가 이제 SOC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SO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IoT 시대에도 역시 이런 SOC 기반의 굉장한 비즈니스 찬스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IoT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고 굉장히 레이어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SOC 레벨에서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적인 우리 2010년대의 비즈니스는 거의 스마트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걸 잘 보시면 iOS라든지 아이튠즈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앤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 기반의 그 플랫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예를 들어 SOC 우엔 레벨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레이어에서의 누가 여기서 강자로 군림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IoT가 되면 뭐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레벨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형성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U+ 같은 데서 @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뭐 여러 측면에서 강조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레벨에서의 어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서비스, 그것도 이제 일종의 플랫폼인데 서비스 레벨의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이거를 누가 잘 구축해서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IoT를 구성하는 레이어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들에 대한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인터넷하고 띵이니까 그 띵에 대한 경쟁 우위가 또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디바이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디바이스 레벨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2020년에 뭐 250억 개 또는 많은 사람이 500억 개의 그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그러면 이 500억 개의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를 누가 만드냐?
그 디바이스 분야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찬스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디바이스를 지금 몸에 한 5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뭐 애플워치도 있고, 여기 뭐 조번업도 있고, 여기 뭐 이어폰도 있고, 뭐 여기 스마트폰도 있고. 즉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뭐 그 MP3 뭐 이런 거 잔뜩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어디에 통합됐냐면 이 스마트폰에 다 통합됐어요. 요즘에 전자사전, MP3 뭐 이런 거 없죠. 그런데 또 다시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디바이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그런 디바이스는 다 소멸됐지만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엄청나게 창출되고 있는 거죠. 그런 디바이스들을 누가 만들어서 돈을 벌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 레벨의 어떤 그 사업적 찬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혼자도 이미 5개나 이렇게 6개 이런 걸 몸에 걸치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관심사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생성해내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 생체 정보가 지금 애플워치나 이 조번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 집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들이 퍼스널 레벨에서 아니면 가정 레벨에서 오피스 레벨에서 계속 집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오늘 이 세미나의 토픽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잘 말씀 안 하시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70년대에 이제 TDX라고 전전자 교환기라는 걸 개발해서, 물론 개발은 안 했죠. 그때는 기술이 없어서 왜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전자 교환기를 도입해서 유선전화 보급 사업을 했죠. 80년대. 그래서 통신 산업이 만들어졌고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회사가 지금 KT죠. 그때 당시에는 전화국이었습니다만 KT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98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메모리를 개발해서 80년대 말에 개발 성공을 해서 90년대부터 반도체 메모리를 팝니다. 이게 딱 10년이죠. 70년대 전전자 교환기에서 80년대 통신산업, 80년대 반도체 메모리 개발해서 90년대 반도체 산업 이렇게 되죠. 그 1995년에 삼성전자가 최초로 조단위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게 95년입니다. 그 2조 5천억을 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이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돈 쓰느라고 아주 굉장히 고생한 해가 1995년인데, 지금은 뭐 2조 5천억은 이익도 아니죠. 그때 당시 제가 삼성전자 있어가지고 그 2조 5천억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혜택을 다 향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993년서부터 CDMA를 개발해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는 산업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제 디지털 TV 이렇게 되고, 2000년대 말에 뭐 2007년에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면서 2010년대에 지금 스마트 비즈니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10년 중반인 지금, 그러면 뭐를 하면 2020년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IoT일 수도 있고 빅데이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중반에서 이걸 준비해서 2020년대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이 초연결 시대로 가면서 진화를 해 가면서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저하고 저희 딸하고 뭐 세대차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딸이 뭐 예를 들면은 한 4살서부터 뭐 폰 만지고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지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제가 이제 처음 퍼스널 PC를 가진 게 1980년 애플 PC를 처음 제가 만져봤는데, 그러면 20살이 넘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를 만져본 사람과 정말 그 아주 아기 때부터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논 스마트 토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논 그 아이와는 인종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는 신기술에 관한 친화력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스마트 빔이라는 거를 이제 받았는데, 잠깐 뭐 써보라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매뉴얼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봐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뉴얼을 안 보죠. 직접 동작을 시키는데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기술에 관한 그 친화력과 수용성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세대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 중간 정도의 엄지족이라고 있었어요. 엄지족. 뭐 이렇게 뭐 폰으로 이제 문자 보내고 이런 걸 엄지로 이렇게 안 보고도 한다. 그래서 엄지족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화의 한 중간이나 초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요즘에는 뭐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근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이 젊은 사람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연결을 상실하는 순간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수준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액세스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야, IoT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IoT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또 IoT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IoT가 뭐다 그러면 우리 때는 머리로 생각해서 IoT가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선 갑자기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선 이게 IoT입니다. 자기 말로 하지도 않고 폰에 나온 내용을 보여줘요. 이게 IoT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구글이 이 검색 서비스로 이제 성장한 회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유튜브도 구글이 이제 지금 샀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글 검색보다 유튜브로 검색을 더 합니다. 그래서 IoT가 뭐냐?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가서 IoT를 검색합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IoT가 뭐라고 하는 게 쫙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교수님 이게 IoT입니다 하고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답변을 누가 빨리 그걸 검색하느냐 하는 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정보를 진짜 빠르게 얻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즉시 재미있는 거는 즉시 공유를 하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저도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구한테 이걸 보내잖아요. 그 내용이 재미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걸 보내.
그리고 끝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재밌으면 즉시 전파를 해요. 딴 사람들한테.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있는 거가 있으면 즉시 전파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데이터나 뭐 정보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뭐 우리 IoT 얘기할 때도 뭐 보안 이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IoT 얘기하면은 항상 질문이 나오는 게 아이씨 뭐 다 연결되고 데이터 이렇게 되면은 보안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자기 개인 정보를 엄청나게 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음식점 가서 뭐 자기 밥 먹으면 사진 찍어서 다 올리잖아요. 그 전부 자기 개인이 퍼스널하게 한 일들을 올려요. 어디 방문했다든지 누굴 만났든지 뭘 먹었다든지 이런 걸 계속 올립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전부 자기를 과시하는 정보는 계속해서 오픈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시대로 변했어요. 그런 거는 누구한테든지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구 올립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하여간 함께 나누는 걸 원해. 그 정보를 올리는 것도 내가 여기 가서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그 제주도의 함도 해수욕장에서 그 워크숍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굉장히 잘 꾸며놨더라고요. 굉장히 이국적인 이런 환경으로 꾸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다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제주를 갈 때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공감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람도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물이 다 네트워크에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위한 거지 사물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이 돈을 내는 거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이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진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사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이 변화나 욕구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최적화해서 맞춰줄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을 봐야 돈과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로 이제 가는데 이제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다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 혁명. 우리 뭐 정보화 시대라고 많이 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정보였어요. 정보가 많아야 돈을 법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하는데 어디에 이 항구를 만드느냐 하는 정보를 알면 그 근처 땅을 사면 돈을 벌죠. 그런 게 이제 여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사저, 내곡동 사저 이렇게 하는데 내곡동에 대통령 사저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정보를 알면 내곡동에 땅 미리 사놓으면 돈을 버는 거죠. 정보를 누가 빨리 액세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보 시대에 돈을 버는 거였는데 지금 초연결 사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요즘 이제 O2O라고 해서 이제 옴니 채널이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를 획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이버 스페이스와 융합된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보통은 이제 우리 사람은 시공에 이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게 유비쿼터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비쿼터스 서비스 되는 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이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유선 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액세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그게 이제 유비쿼터스 이제 시대에 이제 됐는데,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되죠. 뭐 이런 옛날에 유비쿼터스에서 시공에 제약을 받는데, 예를 들면 이런 디바이스가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서는 한 축이 더 생겨서 anything connection,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예? 그런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한 축이 더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에 뭐 500억 개가 되든 2,500개가 되든 사물은 다 이제 네트워크에 붙을 거다. 막연하게 사물들이 전부 커넥티비티를 갖게 되면 뭔가 폭발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오퍼추니티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결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사물들이 이제 연결되면 뭐가 좋아지냐, 이제 이런 건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런 거 프로세싱 하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걸 누르면 넘어가잖아요. 모든 것을 사람이 인풋으로 했습니다. 뭐 그게 마우스든 키보드든 뭐든 간에 사람이 인풋을 했는데,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는 사람이 인풋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물들,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우리 집에 있는 5만 가지 사물들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나 오피스나 이런 사물들이 내 의도를 자기네들이 추론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구체적인 인풋을 주지 않더라도 이 얘네들 간의 데이터를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이 커넥티비티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저 인텐드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인텐트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결해야 될 목표가 뭐냐 하는 고를 셋업하게 됩니다. 고를 셋업하게 되고, 이 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사물들이, 모든 사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물들이 뭘 구성하게 되냐면은 커뮤니티를 이제 구성을 해요. 이 어떤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물들의 집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물들이 서로 정보와 커넥션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러면 뭐 그 커뮤니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커뮤니티를 릴리즈하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서비스 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물들이 학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내비게이션 많이 썼잖아요, 여태까지. 내비게이션 쓰면은 내비게이션 중에서는 그 안내가 끝난 다음에 이 라우트를 학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 yes, no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그거 학습하면 되는데 사람의 인풋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IoT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사한 꼴을 수행하기 위해서 넥스트에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사물들이 학습을 하고 진화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걸 어떤 시스템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셀프 그로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능력, 이런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능력이 신장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IoT 시대에는 이 사물들도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케이퍼블한, 에이블한 사물로 진화를 할 거다. 그래서 계속 서비스 자체가 진화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뭐 캠퍼스든
도시든 가정이든 오피스든 자동차든 관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이 저렇게 커넥티비티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집합돼서 우회단에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맨 하단에 디바이스가 있고 디바이스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그 위에 그거를 서비스 플랫폼과 연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다 데이터와 비즈니스 찬스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그럼 실증을 뭐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뭘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이제 제가 한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9가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레벨과 작은 레벨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레벨에서 우리 기존에 UCT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UCT 하면서 서비스가 가장 각각이 파편화돼 있어요. 안심 서비스, 무슨 지능형 가로 등 이렇게 각각이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지금은 도시 라이프에서 이런 스마트 서비스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교통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를 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부산시에서 그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 아이템들을 기존에 했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사물 간의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거기서 생성되는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 국제적으로 사물 인터넷의 표준화 단체 중에 1M2M이라고 있는데 이 1M2M에서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 4개를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건강에 관한 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생성해내는 데이터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 엄청난 데이터와 정보를 아주 의료진이라고 하는 그 스페시픽한 층에서만 활용을 했고 보편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면 이제 IoT 시대에서는 우리 신체가 생성해내는 다양한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데일리 헬스케어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데일리 헬스케어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과 예를 들면 경북대 의료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가 다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KT 이런 데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에 의공학과라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을 굉장히 큰 기관이 협업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료원, 경북대 의료원 이런 데와 삼성전자, KT 이런 IT 기업 물론 그 산하에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런 데일리 헬스케어 같은 걸 어떻게 줄 건가 이런 걸 이제 실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수준이 조금 약간 한 단계 낮춰서 조금 스페시픽하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면 이제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을 합니다. 그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이 단순히 올림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픽에서는 예를 들면 뭔가 이슈를 제기해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가지 테마를 정했는데 하나가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평창올림픽에서 시연을 해보자. 이제 여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통신은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데 2018년까지 그게 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표준 형태로 시연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IoT입니다. IoT인데
예를 들면 뭐 선수촌이라든지 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교통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 관람하러 온 관객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강원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즐기고 느끼고 갈 거냐 이런 게 이제 한편에 또 한 가지는 경기력 향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트트랙 하는 사람들의 괴한 정보를 분석한다든지 지금 여기 데이터 여기 실시간 정보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컬링에서 스톤의 컨트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 IoT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거를 지금 실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IoT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엔 뭐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중에서 저희가 한 9가지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편적으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IoT 시대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SOC 그 다음에 디바이스뿐 외에도 이 IoT 플랫폼이라고 하는 공통 플랫폼 기반 위에 이 9가지의 실증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IoT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개발을 그동안 했는데 그걸 이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비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우스 보통 우리가 개발하면은 여기 아시겠습니다만은 API만 오픈을 하고 소스 이런 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초연결 시대에 이걸 진짜 다양하게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API만 오픈해 갖고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스 레벨로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져다 쓸 수가 있고, 근데 소스를 준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원하면 그 사람들에게 교육 서비스까지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션이라고 하는 그 IoT 플랫폼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한국에서만 하면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인 1M2M 거기에서 이제 표준을 지금 릴리즈 1.0을 발표했는데 거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국제 표준 릴리즈 1.0에 컴플라이언트한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쇼케이스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끼리 쇼케이스를 하면 또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럴까봐 우리가 독일의 프라운호프라든지 일본 파나소닉 뭐 이런 국제적인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쇼케이스를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0개의 기관에서 그 소스를 다 가져다가 지금 다양한 형태 그 IoT 한국이 개발한 IoT 플랫폼 기반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 사업을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는데 아까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게 더 나을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어제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가 그 2030년까지 37만 대 등록되어 있는 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CO2 배출을 37%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그 37% 중에서 17%가 건물 수송 분야에서 줄여야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협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송 분야에서 17%를 줄이려고 하면 거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주에는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등록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북경이나 상해에는 자동차 자체 등록을 이제 불허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IoT 기반의 대중교통 전기버스인데 전기버스를 그냥 보통 전기차 하면은 충전형으로 하잖아요. 플러그인 충전인데 플러그인 충전 방식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터리 교환형. 그래서 배터리 스테이터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교환 시스템한테 나 요번 버스 스테이션에 들어가면 바꿔야 된다. 그걸 통시를 하고 버스 스테이션에서는 그러면 교환 장치한테 야 충전된 배터리 스택을 찾아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버스가 이제 초기에는 전기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버스하고 혼재돼 있잖아요 버스 스테이션에. 그럼 어떤 게 전기 버스인지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교환 장치와 버스 간의 통신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OC라고 해서 전체를 관제하는 현재 전기 버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배터리들 간의 충전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모니터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4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제 400억짜리를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주해서 지금 제주에서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노선 정도를 이제 시연을 이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상용 서비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제주도에 있는 버스들이 다 전기 버스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주도 방문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IoT를 가지고 기존의 교통 체계를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스마트 팜의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IoT하고 융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농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농업.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농부가 속출하는 거죠. 뭐 아파트형 공장에서 농업 예를 들어 제조가 아니라 농업 생산물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생물의 최적 생장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모집이 돼야 되고 팜들이 전부 커넥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가 잘 된다 그러면 모든 농장이 토마토를 심어서 다 폭락하잖아요. 그 다 망하고. 그래서 커넥티드 팜이 되면 현재 이 지역에서의 작물이 토마토면 저쪽 지금 파프리카를 하고 어디는 딸기를 하고 이런 것을 그 농장 간의 커넥션을 통해서 전체 시장 조율을 함으로 인해서 이 농업이 그 갈아엎는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이게 굉장히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에서 아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IoT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IoT를 통해서 생성되고 컬렉션되는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적확하게 해석되고 적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이런 시대로 진입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뭐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오늘 테마가 그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이제 활용 사례인데 이런 제가 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나 스마트팜, 농업에 관한 것들이 전부 다 커넥션이 되면 거기서 생성되고 되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활용되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밸류, 새로운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이 창출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도 이제 IoT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가산동에다가 그 IoT 오픈 랩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갖고 와서 거기서 실제로 실증해서 거기서 가정, 도로, 뭐 공장, 농업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그거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오픈 랩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시고 많은 활용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2시를 넘기면 안 되는데 2시 1분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